이번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분을 위한 진정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을 전부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폭위의 개최와 처분에 대한 핵심 규정이 무엇인지, 학폭위에서 가해자의 처분을 구하는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진정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자녀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학교폭력 가해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무런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유일한 방법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출석정지, 전학 등의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분의 요청은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한 진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 가해자들을 제재하기 위한 진정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박모군은 옷이 찢어지고 발자국이 난 채로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놀란 박모군의 어머니는 자초지종을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박모군은 같은 반의 김모군과 홍모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박모군은 김모군과 홍모군의 폭행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모군의 부모는 화가 났지만 가해 학생들도 어린 나이인 것을 생각하여 우선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로부터 자초지종과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사과는커녕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모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태도가 괘씸하였지만 가해 학생들이 너무 어려서 어떠한 형사 책임도 물을 수가 없었는데요. 박모군의 부모는 이러한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규가 다른데요.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는 범죄소년으로 규정하여 일반 형법에 적용을 받고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여 소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법소년이라고 부르지만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는데요. 그래서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선도를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행정적인 처분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임시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하여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건명과 진정인,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을 간략하게 표시하여 줍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2인 이상이 진정인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사건명을 공동폭행이라고 기재했는데요.
사건명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진정인은 사건을 진술할 사람을 말하므로 진정인 항목에는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를 함께 기재합니다. 피진정인 항목에는 가해 학생들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는데요. 만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른다면 불상이라고 기재합니다. 진정요지는 위 사건에 대하여 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피진정인을 진정합니다 라고 기재합니다. 진정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가급적 나의 주장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사건을 진술하기 위해 각 항목별로 목차를 나누어 작성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에서는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폭행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하기 위해서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구체적인 폭행 내용을 함께 기재하였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 사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어떻게 폭행하였는지 설명하였고, 폭행으로 인하여 진정인이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상황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경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피진정인들의 평소 행실을 기재하여 사건의 발단 경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진정인들이 욕설을 하고 진정인과 다른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을 기재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는 진정인들이 피진정인들의 최초 학교 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에게 신고를 하며 피진정인들에 대한 훈육과 제재를 요청한 사실을 기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이 신고한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공동폭행이 발생한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미 신고를 한 이후에 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학교 측에서 아무런 제재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기에 진정인은 학교 측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의 경과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이 사건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충격까지 발생하였지만 피진정인들은 단지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며 잘못을 뉘우칠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태도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태도를 보아 2차 가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결론에는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 피진정인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들에게 최고 수위의 조치를 바란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피진정인들에게 임시처분을 내리기 위해 우선 출석정지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출석정지는 이번 사례와 같이 2명 이상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행한 경우와 학교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진정인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21조에 근거하여 피진정인들에게 우선 출석정지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피진정인들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폭행의 정도와 수위가 높고 잔혹하며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으므로 2차 폭행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조치를 하여달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증거자료는 나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첨부하였는데요. 진정인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신체적 부상을 입증하기 위한 병원 진단서, 1차적으로 신고나 경고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내역을 첨부하였고, 폭행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사고 당시 입고 있었던 옷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두 작성한 진정서는 진정인이 서명을 한 후 피진정인이 재학 중인 학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정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10세 미만의 소년이 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 학생들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이 폭행을 한 것처럼 중한 범죄일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진정서를 작성해 보세요.